예상을 뒤집는 결과에서 발생합니다. 반전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일이라면 경악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발상이라면 참신하다고 평가합니다. 무명 작가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존의 매너리즘 바깥에서 작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약한다는 것 자체가 흥미의 원천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차도 경계난간을 뛰어넘는 건 위험천만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예, 오늘은 캐치 유어 데스라는 제목이고요. 네. 번역을 하지 않고 원제 그대로 한글로 캐치 유어 데스라고.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게 이제 뭐 너의 죽음을 잡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원래 영어로는 감기가 지독히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서 고민을 하다가 원제 그대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독한 감기. 네, 감기가 지독히 들다는 건데 이건 이제 네. 내용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네.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큰 그 줄기가 주인공이 감기연구소에 자원봉사를 갔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둘러싸고 16년에 걸친 사건입니다. 16년 대하소설급. 예, 대학생 이제 뭐 졸업하고 그 다음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감기연구소에 무료 봉사를 갔는데 이제 감기 바이러스를 맞고요. 예. 그게 이제 치료하면서 뭐 이런 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백신이 없잖아요. 예, 영원히 치료할 수 없는 게 지금 감기인데. 그러면 그 임상 실험 네. 자원 그런 건가요? 네. 뭐 이제 이 주인공은 뭐 독감 같은 건 아니고 간단한 감기인데 감기를 네.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연구소에서 치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네, 하고.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를 가면 숙식 제공하고 편히 쉬다가. 일당도 주고. 네, 나라를 위해서 좀 젊은이들이요. 힘을 모으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감기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제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연구소 안에. 네, 그래서 감기가 지독히 들다 이런 제목입니다.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욕망과 반전, 스릴러. 네. 예, 일종의 로맨스 스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릴러. 영화라고 이렇게 활자로 된 영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헐리우드 영화 공식을 쫓아가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쭉 읽었는데 좀 페이지가 보시다시피 좀 두꺼운데요. 예, 460쪽에 달하는. 네, 근데 음모 스릴러의 전형적인 요소인 뭐 세상의 위기와 로맨스와 또 무자비한 킬러가 나오고요. 또 기억상실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네, 또. 그런 걸 아주 잘 조합해서 네. 정교하게 만들어냈고요. 처음에 이 책은 전자책으로 출판됐는데요. 특이하게 이제 두 무명 작가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만든 책입니다. 뭐 여러 출판사에 막 계속 투고를 하고 했지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무명이기도 하고 이런 추리나 스릴러나 이런 쪽은 이제 무명일 경우에는 출판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우연한 기회에 한 그 무명 작가가 자기 뭐 다른 직업을 전전하다가 뭐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는데 또 그 무명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다가 어떤 남자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나랑 같이 해보자. 나는 심리 로맨스에 강하다. 너는 뭐에 강하니? 그럼 나는 스릴러에 강하다. 그래서 로맨스 스릴러가 탄생을 했는데 둘이서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편집도 다 하고 전자책으로 자가 출판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다 작업을 해서 네. 말하자면 아마존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kindle 이런 데 등록한 거고요. 이제 이 두 사람은 영국의 무명 작가고요. 보통은 저희가 종이책 기준에서도 뭐 이제 출판 쪽을 잘 아시겠지만 저자가
원고를 쓰면 날 원고를 생 원고를 이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출판사가 이게 좀 보석 같다 원석 같은 부분이 있다 싶으면 이제 그걸 계약을 하고 잘 다듬고 뭐 편집이라는 게 교정 결마하는 게 아니라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그야말로 편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저자랑 이제 같이 협의해서 정말 정제된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이제 판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종이책의 경우에는 어떤 판형으로 그렇죠. 갈 것이냐, 뭐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표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한 3권 팔린다 이러면 더 이상 찍기가 어렵잖아요. 인쇄하기가. 그렇게 그렇죠. 되면 절판이 된다거나 품절이 된다거나 그 이제 출판사에서 그 제작비를 보통 뭐 한 권씩 인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책이 잘 안 팔릴 경우에 책이 없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전자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뭐 절판될 일이 없거든요. 절판될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이런 무명 작가 같은 경우에도 출판사한테 계속 그 노크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직접 자기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요? 본인이 이렇게 지금 이 작가들처럼 자기네들이 편집을 다 해서 그렇게 전자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작가가 직접 교정교율까지 보는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 출판사, 유통사들이 있습니다. 전자책, 온리 전자책만 하는데요. 그런 데는 그래서 작가군들을 데리고 작가가 글을 쓰면 그걸 교정교율 그 이북까지 제작해서 유통까지 맡아주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꽤 있고요. 잘 나가는 장르 작가들, 우리나라의 장르 작가들은 선인세로 억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자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시장이 넓은데도 음지에서 활동을 하는 게 내용이 약간 뭐 그 로맨스라든지 스릴러라든지 막장 드라마처럼 19금이라든지 뭐 무협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뭐 문단이나 이런 작가로서의 평가를 잘 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독자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작가가 여러 필명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독자들도 뭐 인문 사회 이런 책도 읽을 수 있지만 즐겁게 영화 보듯이 이런 그 장르 소설을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주말에 한번 이렇게 뭐 여름 휴가 때 봐도 되고 그렇죠. 공포 소설이라든지 뭐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내놓고 나 이런 걸 좋아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독자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환경이 좀 안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자들뿐 아니라 독자들도 좀 그런 성향이 있나요? 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그레이 50가지 그림자를 이렇게 지하철에서 읽기가 부끄러웠다고 했던 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뭐 정장을 입고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것 같은데 저런 소설을 읽구나. 이런 그거는 본인이 책을 이렇게 기획자의 입장이라서 잘 알아서 그렇지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핸드폰 안 들여다보고 책 보고 있다, 멋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책을 보고 저게 장르 소설을 보고 저런 책을 읽고 있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웬만한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는 책이었고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저런 걸 즐기는 여성인가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좀. 네, 그래서 전자책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전자책으로 무명의 작가가 했기 때문에 뭐 어떨까 했는데 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올랐고 영국 전자책 시장의 베스트셀러 1위를 한 달 동안 기록했습니다. 영국 아마존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 네. 그래서 출판사가 또 이제 종이책으로 계약을 해서 20개국의 종이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종이책도 그러면 뭐 많이 나가나요? 지금 한국에선 출간이 지금 2014년 5월 9일날 출간됐고요. 그래서 아직 종이책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전자책으로는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표지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멋진 표지.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와 있는 것도 특이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위쪽에 있는 여성이 굉장히 옆모습이 예쁘네요. 네, 주인공은 항상 매력적이어야 되니까요.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여주인공을 이 사진으로 이렇게 오버랩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조금 더 가능한 범위까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이게 사실 이런 그 장르소설 중에서 이제 유명한 작가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뭐 스티븐 킹이나 아니면 많이 알고 계시는 댄 브라운이나 이런 이제 유명 작가들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은 무명 작가고요. 그래서 내용이 기존에 저희가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걸 보는 그런 소재들을 다 다채롭게 아주 조합을 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스토리들이고요. 이 책을 뭐 정말 문학적인 평가로 해서 꼬집은다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보통 이런 책을 읽는 이유가 정말 흥미 그리고 자극 이제 보통 스릴러는 그런 거를 계속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책을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든 뭐 내용은 별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게 되면 곤란하죠. 네, 곤란할 뿐만 아니라 뭐 그 스포일러도 있지만 거기에 또 반전 같은 요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커다랗게 어떤 그 구조를 꽉 비꿔놨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반전 인물이 있어서 이 사람이 감정의 기복을 겪고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평이하게 가고 로맨스도 두 사람 불꽃이 튀면 그냥 감정을 다 드러내고요. 그래서 화끈한 소설입니다. 삼각관계는 없나요? 그 현재 주인공이 그 결혼을 한 상태인데 16년 전에 첫사랑이었던 사람의 형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삼각관계죠. 똑같이 생겼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과 동생을 동시에 사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막장이라고 하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동생은 죽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16년 전에 사고. 근데 살아 있어도 16년 전에 헤어지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정말 똑같이 닮았고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16년 전에 헤어진 남자의 형이었다.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죄책감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이 소설에서는요. 저도 뭐 죄책감을 가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 정서에만 조금 그런 게 걸리는 거지. 아니, 모르고 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알고 했죠. 책에서는 알고 한다? 네, 만났는데 16년 뒤에 만났는데 너무 똑같은 사람이 죽었는데 16년 전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형이었더라. 알고 봤더니 형이었던 거죠. 근데 사랑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사랑에 빠졌다. 네. 그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설이니까요. 아니 현실이라도 실제로 일어나면 좀 골치 아플 것 같긴 어떡하겠어요. 한데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네, 참 매력적으로 그려집니다. 남자분이.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게 지독한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여자 주인공이 케이트인데요.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지적인 매력과 외모적인 매력을 다 갖춘 여성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 박사로 나오고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또 이제 뭐 전혀 반전 없이 폭력적이면서 이기적이고 좀 그 아나무인격인 남자인데 끝없이 뭐 아내를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맞는 말씀인 게 원래 되게 잘 나가는 그 보스턴대에서 막 강의도 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문학도였는데 교수 자리를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트는 막 잘 나가는데 자기는 계속 강사로 머물고 충분히 있는. 공부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지적인 매력이 넘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기 열등감도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다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시하는 자기만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 둘이 처음에는 불꽃 튀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뭐 몇 년 만에 별거를 하고 둘은 이제 계속 그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못 참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나쁘니까, 이 케이트가, 원래 이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감기연구소, 감기가 지독히 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케이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잠깐 무료 봉사를 한 게 이제 영국이었는데, 감기연구소에 있다가, 거기서 사랑했던 연인, 거기서 만난 연인, 스티븐이라는 멋진 과학자였죠. 그 과학자를 사랑했는데 화재 사고가 나서 다 죽습니다. 거의 죽고 어떻게 케이트는 살아났는데 연구소는 왜 이렇게 맨날 폭발 사고가 나나 몰라요. 예, 화재 사고가 나서 겨우 이제 피신에 나왔는데 스티븐은 거기에 갇혀서 죽고
케이트는 이제 거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연구소에 아는 그 위에 분이 상사분이 내가 하버드에 너를 공부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놨다. 그리고 네가 성적이 좋으니까 갈 수 있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16년간 살면서 이제 남편인 버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국 남편의 폭력을 이제 견디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친 게 영국으로 다시 16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잭을 데리고 몰래. 그래서 돌아와서 얼마 안 됐는데 지나가 거리에서 갑자기 그 스티븐을 닮은 똑 닮은 남자를 만난 거죠. 연구소에서 죽은. 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아들을 데리고 막 그래서 갔더니 그 사람은 그 스티븐의 형이었던 폴이었던 거죠. 폴이라는 남자입니다. 왠지 그때 그렇게 그 만나는 장면이 한 11월쯤일 것 같아요. 날씨 계절은 뭐 책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이 소설, 특히 장르 소설이나 이런 소리의 특징이 그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라든지 아니면 성장하는 느낌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장면 전환, 빠른 장면 전환, 그리고 그 긴박감 넘치 이런 거에 치중하거든요. 그래서 날씨 묘사 이런 거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요. 계절이나 이런 건 없다. 네, 자세히 나오지는 않고요. 제가 감독이 된다면 11월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내내 읽는 동안 마치 미드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장면 전환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뒷부분은 또 약간 묘하게 이게 영화로 된다면 다음 후속편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까지 남기면서 야심찬 계획을 했겠죠. 작가들도 아마 그런 네.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네, 이제 이게 근데 말이 되는 게 보통 장르 소설들은 다 영화화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쥐라기 공원. 예. 뭐 이거는 이제 마이클 크라이튼의 이제 그 소설가이자 TV 영화 제작자인데요.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 천사와 악마 그다음에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캐리, 미저리, 뭐 쇼생크 탈출, 샤이닝 다 영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도 있고요. 여주인공이 누가 나오려나요? 캐치 유어 데스. 네. 40살 전후의 여배우가 적당하겠네요. 16년 후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아니에요. 30살쯤 먹은 여자가 살짝 나이 들게 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요즘에는 40, 이 극중 나이에 맞춰서 캐스팅을 하면 늙어 보여요. 아, 요즘에 모 드라마 밀회라는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자기 실제 나이보다 어린 나이로 나오던데요. 주인공. 요즘 그게 대세입니다. 김희? 네. 요즘에는 네. 또 연하남도 사귀기도 하지만 네. 워낙 그 동안이 대세라서요. 네. 늙게 분장하는 것보단 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드라마를 뭐 거의 안 보는 편에 속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저기서 미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저도 뭐 가끔 지나가다 봐서 네.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장르 문학 하면은 이제 보통은 독자분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 순문학, 본격 문학, 장르 문학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은데 네. 이거는 뭐 내가 뭘 읽든 그냥 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직업이 뭐 건물 경비원 뭐 이런 거 하다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까지 3억 부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문단의 평가를 못 받는다고 했었는데 스티븐 킹은 그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인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격 문학과 장르 문학의 구분을 네.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저도 그게 왜 필요할까 싶어요. 굳이. 네. 물론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린 책이 좋은 책이다. 이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모든 문학이나 예술이 네. 대중하고만 영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건 통속으로 빠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네. 그렇지만 그거를 굳이 구분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네. 싸구려라고 이렇게 뭐 몰아붙인다거나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티븐 킹의 그 전미도서상 수상 소감으로 얘기를 한 게 존 그리샴이나 네. 이런 이제 뭐 톰 클랜시나
이런 장르 문학을 하고 있는데 장르 소설을 쓰고 있는데 전혀 그 문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단이나 이런 쪽에서 그들의 작품 전혀 읽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작가들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도 아마 집에서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재밌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장르 작가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으면 내야죠. 좋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다양한 거, 그러니까 대중들이 네. 얼마든지 선택의 자유도 있고 다양하고 같은 높이의 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하는 건 대중의 몫이지 그거를 누가 이거는 문학성이 있고 이런 책 정도는 봐야 교양인이다. 그렇게 강요하는 건 무언의 강요거든요. 네. 그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독자가 하는 거고 네. 책을 써서 내놨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 책이 뭐다라고 거기에 권위를 얹거나 이런 거는 아주 그 우아한 폭력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책을 하면서 국민 TV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이런 로맨스 스릴러 이런 장르 문학을 선택했나 하고 하실까봐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독자 스스로 하는 거지만 이제 어떤 나라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이 재단을 해서 성인들은 이런 거 읽으면 안 되고 뭐 저 할리퀸 시리즈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미리부터 교육 받아와서 저희가 읽고 싶으나 뭐 읽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몰래 읽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뭐 이제 일본 작가들 같은 경우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경우에 이제 용의자 X의 헌신이 또 영화가 됐잖아요. 용의자 X로.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 화찬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도 다 장르 작가인데 한국에서 많이 독자가 읽다 보니까 점점 인세도 올라가고요. 이제 계약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작가가 됐고요. 선인세가 막 한없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다 영화화되고 있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문화가 우리나라 장르 작가들을 폄하하기 때문에 그런 뭐 스티븐 킹이나 이런 작가가 안 나타나는 거죠. 키우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등단, 뭐 신춘문예. 물론 저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폭력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등단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인데 깡패같이도 보여요. 몇 명이 모여서. 네, 그렇습니다. 니네들 시를 한번 갖고 와봐라. 소설을 갖고 와봐라. 그러고 읽어보더니, 내가 보니까 너는 괜찮다. 내가 너 상줄게. 네. 너 앞으로 소설가라고 하고 다녀. 이거는.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간략하게 보면 그거예요. 네. 그잖아요. 신문사나 어떤 잡지사나 평단의 권력을 뒤에 두고 몇몇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넌 이제 시인이다, 너는 소설가다. 그게 꼭 필요할까 싶고 또 심지어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책을 안 본다라고 하는데 이런 책이라도 보고 해서 활자와 익숙해지면 어려운 책도 저는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못 보게 하고 어려운 책을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해서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건 왜냐 이거라도 보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라도라고 하시는 거 벌써 그게 폄하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뭐 지금 작가로 만약에 내가 작가를 지망하고 싶은데 아직 그 출판사의 높은 벽에 뭐 막혀서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문단의 뭐 등용문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 때문에 좌절하고 있거나 이렇다면 그리고 작가가 꿈인데 뭐 돈을 벌고 싶은 작가도 있겠지만 뭐 나는 정말 좋은 작품 쓸 테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장르 쪽에 관심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건 또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작가들이. 네. 그 요소들을 또 알아야 되고 어떤 게 독자들을 흡입하게 만드는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전혀 안 읽고 무심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것도 나름의 감각이고 능력인데. 네. 심지어 그 시장이 지금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그레이랑 뭐 그 사랑은 왜 불안한가 말씀드리면서 할리퀸 시리즈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할리퀸 시리즈가 그 인수가 됐습니다. 어디서 인수했냐면 세계적인 언론 재벌이 인수를 했는데요. 무려 4,270억을 주고
뉴스코프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뉴스코프는 하퍼콜린스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편입했는데요. 그 캐나다 출판사인 할리퀸은 4,270억을 벌었죠. 야, 무조건 그걸 또 일부는 그냥 뭐 자본의 논리로 보고 이제 뭐 상업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문학적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독자가 원하니까, 시장이 원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제가 오늘 조금 예민한 얘기를 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욕먹을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이거든요. 다양성보다 다양성보다 앞에 들 수 있는 가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이 다양성을 다 다르기 억누르는 것 때문에. 자체가 그거는 네. 폭력이라고 말이 생각합니다.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 역시도 다양하게 글을 쓸 때도 다양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독자들 요구에 꼭 맞춰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캐치 유어 데스 전반부를 한번 얘기를 했고 내일 나머지 후반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제가 퍼뜨리고 싶습니다. 국가들이 이렇게 지출하는 무기 구입 비용을 식량 구매하는 데 쓴다면은 지구촌이 다 같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답니다.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우리 모두가 노는 겁니다. 전쟁도 하지 말고 무기 만드느라 골머리 썩지도 말고 즐겁게 놀아야죠. 반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무기상하고 최루액 만드는 사장님이 반대할까요? 무기 대신에 가전제품을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루액 대신에 모기약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신이 이 바이러스를 우리 가슴 제일 깊은 곳에다가 숨겨뒀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이 동시에 꺼내야 효과를 발휘한답니다. 우리가 사랑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러냐고요?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시계를 보면서 하나, 둘, 셋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